옛날 옛적 세계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알테우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곳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규칙과 규율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테우스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변함없기를 바랐으며 누구도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테우스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한복판에 갑작스럽게 눈부신 빛이 내리쬐더니 거대한 구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구체는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구체가 두려워 숨거나 피하려 했지만 이내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둘씩 그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의 목소리는 그들의 언어를 초월하는 것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져 기존의 믿음과 사고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싫은 변방의 작은 마을이 아닌 끝이 없는 가능성과 무한한 진리로 가득 찬 장소라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이어서 이 사건을 통해 알테우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세계관과 신념을 제고하고 새로운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전통을 바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만의 언어로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심었고 이는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겁쟁이로 알려진 농부조차도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던 변화를 상상하게 되었고 평생을 마을 밖으로 나간 적 없던 장인은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구체는 서서히 사라져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알테우스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과거의 알테우스가 아니었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이고 변화를 향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전형적인 예시였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기존의 암과 현실 구조를 초월하여 새로운 진리와 가능성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시간은 지나 마을의 전설로 전해졌지만 그 사건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장은 피할 수 없는 진리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깊이 자리 잡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내적 합리성 이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은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숲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밤을 보내며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엘리엇의 친구 중 하나가 최근에 외계인들이 지구를 비밀리에 방문하고 있다는 유튜브 영상이 신빙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엇은 이 대화를 듣고 내적 합리성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신념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엘리엇은 과학적인 증거를 신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엇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현재까지 외계인 방문에 대해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는 유튜브 영상 이종종 허위 정보로 판명된 사례들, 그리고 인간이 우주에 대해 아직 얼마나 모르는 부분이 많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자신의 신념을 조정할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항상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으니 열린 마음을 유지하되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엘리엇의 사고 과정은 길버트 하먼의 내적 합리성 이론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엘리엇은 외부의 객관적 기준보다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그에 따른 신념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엇은 내적 합리성 이론이 그저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의견과 정보를 대할 때마다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지 외계인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의사결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 등 여러 분야에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는 우리가 각자의 신념책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평가하고 조정할지를 고민할 때 길버트 하먼의 이론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내적 합리성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한적한 마을 외곽.
오래된 저택에 살고 있던 알렉스는 어느 날 집 다락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맥스 셸러의 가치 탐구라는 제목이 금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가득 품고 책을 펼친 알렉스는 셸러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알렉스의 관심을 끈 것은 셸러의 가치 위계질서 이론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책을 읽으며 문득 마을 이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이장님은 늘 마을 주민들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놓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알렉스는 셸러의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스는 마을 회관에서 가치의 밤행사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알렉스는 초대장을 작성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고 행사 당일 회관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알렉스는 셸러의 가치 위계질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은 어부였던 마을의 토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은 감각적 가치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바다 내음을 맞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이나 고통은 바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러한 감각이 나에게 현실임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농부로 일하는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생명적 가치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바라보며 건강과 웰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단순한 식물 그 이상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삶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의 선생님인 엘리엇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 반짝이는 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마지막으로 마을 교회의 신부인 소피아가 성스러운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초월적 체험입니다. 삶의 고난과 기쁨 모두가 신성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렉스는 셸러의 이론이 얼마나 깊고 다차원적인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 나름의 성스러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서로의 삶에서 가치가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알렉스는 그날의 행사를 통해 맥스 셸러가 강조한 것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각기 다른 가치들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에서는 종종 가치에 대한 토론이 열렸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상원칙을 중심으로 한한적한 도시 코너의 작은 카페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 카페는 미래시대로부터 로봇 바리스타라는 주제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 카페의 주인공인 커피메이커 로봇, 이름하여 커피봇은 어떤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손님들이 원하는 다양한 커피 메뉴를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하루는 한 작가가 영감을 얻기 위해 이 카페를 찾았다. 그는 커피봇의 구조와 기능이 이삭 아시모프 로봇공학 상원칙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휩싸였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작가는 커피봇에게 다가가 물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당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막아야 한다고요? 맞나요? 그렇다면 저에게 너무 뜨거운 커피를 줘서 제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없는 건가요? 커피봇은 즉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의 AI는 감지 센서를 통해 커피의 온도를 항상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온도로 유지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작가는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다. 만약 내가 커피 맛을 바꿔달라고 이상한 요청을 한다면 두 번째 원칙에 따라 당신은 제 명령에 따를 건가요? 커피봇은 잠시 멈춘 후 답했다. 물론이죠. 작가님, 하지만 그 요청이 작가님께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작가는 흥분했다. 이제 그는 세 번째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다. 혹시나 당신의 기능이 고장나거나 위험에 처했다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건가요? 커피봇이 미소 짓듯이 불빛을 깜박이며 말했다. 네, 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제 윤리적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안전과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가는 커피봇과의 대화에 크게 감명을 받고 머릿속에서 새로운 소설의 구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로봇 바리스타와의 대화를 작품 속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은 단순한 SF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서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었다. 작가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인간과 로봇이 서로의 원칙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날의 경험은 작가와 카페의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로 인해 이 카페는 아시모프의 철학 적사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다.